안녕하세요. 24뉴스 영어 채널 Jewish World Weekly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매주 저희는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 이슈, 그리고 인물들에 집중합니다. 이번 주 유대인 세계 주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크 카니는 캐나다가 유대계 캐나다인을 저버리고 있으며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크 골드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종교자문위원회를 공개하며 반유대주의 증오 대응을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캐나다에서 종교적 동기의 증오범죄 중 3분의 2 이상, 이 전체 인구 1%에 불과한 유대계 캐나다인을 겨냥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다시 떠오른 지난해의 영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배임 헬렌 미렌이 런던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스카 수상자인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걷고 있었고 한 남성이 그녀를 사악한 시온주의자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미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러 번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영화에서 골다 메이어 등 유대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를린 상원은 라이스타크 근처 도로의 일부를 야드바셈 거리로 변경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홀로코스트 추모와 반유대주의 반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야드바셈이 이스라엘 외지역 최초로 독일의 홀로코스트 교육센터를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은 프라이드의 달로 서구의 많은 주요 도시들이 연례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퍼레이드에는 주목할 만한 불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LGBTQ 단체인 캐셰트 이탈리아는 주최 측이 가자 지구에서의 집단 학살을 규탄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행진을 금지하겠다고 요구한 후 자랑스럽게 그들의 깃발을 흔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분은 패세트 유럽의 회장이자 캐세트 이탈리아의 이사인 아리엘 헬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가 취소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고 처음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실제로 로마 프라이드 주최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황은 20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가 로마 프라이드 2025에서 저희 플로트에 대해 30건의 공격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테러리스트,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는 어떤 국가의 국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건 저희가 유대인 퀴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로마 프라이드 주최 측에 여러 번 요청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저희가 실제로 협의체, 즉 현지 LGBTQ+ 단체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회의에서 그들은 실제로 저희에게 이 코디네임한테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올해부터는 퍼레이드에서 트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럭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커뮤니티의 가시성뿐만 아니라 안전도 의미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런 플랫폼이 주는 보호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최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2년 동안 로마 프라이드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힘들고 감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부터 5분 후에 이 성명을 발표했고 회의가 끝난 지 10분 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케치 이탈리아처럼 작은 조직을 상대로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역겹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럽에서 2026년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프라이드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이런 행사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롬 프라이드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로부터도 당신의 집단과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 변화가 실제로 느껴졌나요? 3년 전 우리가 참여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퍼레이드 도중에 군중들이 우리를 환호해줬던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항상 약간의 반유대주의적 공격이 있긴 했지만 작년에 있었던 일만큼 그렇게 심각하거나 위험하진 않았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보안상의 이유와 이 운동과의 연계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껴서 1년 동안 중단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유럽 단체와 함께 로마 프라이드에 다시 참여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알다시피 주최 측에서도 그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단체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탈리아와 유럽의 유대인 퀴어들이 겪는 반유대주의와 반퀴어 차별 문제에 집중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때때로 이스라엘과 무관하며 일부 회원은 이스라엘에서 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아시다시피 저희는 네타냐후의 전화번호도 없어서 그에게 전화해서 멈추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퀴어 운동이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IRA 정의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외국의 행동에 대해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리엘 정말 감사합니다. 캐셔트 유럽의 회장 아리엘 헬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플랫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대륙 전체,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곳에 퍼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년 넘게 아르헨티나를 괴롭혀온 사건에서 전직검사 비비아나 파인, 2015년 알베르토 니스만 살인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소되었습니다. 니스만은 아미아 폭탄 테러를 조사하던 수사관이었습니다. 검사들은 그녀가 범죄 현장을 보존하지 못했고 실제로 중요한 증거를 훼손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전 E24 뉴스 영어 진행자이자 프로듀서인 다미안 포어터입니다. 먼저 다미안,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저희가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말하기 전에 다미안 씨 본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이 사건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2015년에 검사 로베르토 니스만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 키리치네치노 상대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로베르토 니스만이 그가 이 소송을 제기한 지 나흘 만에 그는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트위터라고 불렸던 지금의 X를 이용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X를 이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게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검사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실제로 피웅덩이 위에서 죽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로부터 며칠 후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국가가 저를 상대로 기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소스 중 한 명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르헨티나 정부국 소속 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 순간 아르헨티나 국가가 저를 쫓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가지고 있던 전부, 즉 작은 배낭 하나만 챙겨서 제 짐을 들고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제 인생의 절반을 살았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 철저한 기자이고 저희는 이 24 뉴스 잉글리시에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비아나 파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그녀는 이 살인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은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죄 현장을 오염시키도록 사람들을 허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당신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어쩌면 일종의 정당화로 느껴지기도 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전체 사법 절차와 특히 이 범죄 몸값 사건에서 뭔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처음 몇 시간 동안 심지어 비비아나 파인 검사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 있었고 또 다른 30명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거나 아직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범죄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피 위를 밟고 사실상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에게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사회에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일부러 저질러진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거의 살인에 가까웠다는 것을 입증하기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정부는 니스만 검사가 자살했다는 이론과 이야기를 자신들의 언론을 통해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정말로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 따르면 그것은 살인이었고 꽤 명확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10년 전과는 정치적으로 매우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유명한 유대인 애호가로서 관계를 바꾸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으며 자신의 조부모 중 한 분이 유대인 라비어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미아 희생자들과 니스만에게 언젠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공조를 통해 이 사건을 진전시킬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아르헨티나가 정확히 반대편, 즉 이란과 부에노스아이레스 폭탄 테러를 저지른 자들과 공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이란과의 양해각서를 보낸 장본인으로 이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토 니스만은 이 점을 증거로 삼아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행정부가 이란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 이란인들을 옹호하며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낙관적이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아르헨티나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증거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아마도 앞으로 몇 달 안에 꼭 아르헨티나 쪽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연계된 외국 기관이나 외국 세력에 의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미엔 고마워요. 다시 만나 반가웠고 몸 조심하세요. 곧 이스라엘에서 뵙길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유대인 역사를 지우는 행위인가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벨라루스의 유대인 인구는 100만 명에 달했으며 홀로코스트 동안 90%가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희망적으로 허가받았던 추모비 건립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유대인 박물관 확장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벨라루스 유대인 종교연합의 회장인 아르투르 리프시츠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르투르 립시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벨라루스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이 수세기 동안 사회에 기여한 점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유대인들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벨라루스가 정착지구의 한가운데 있었고 벨라루스의 많은 도시와 마을에는 유대인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는 벨라루스의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벨라루스 출신입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벨라루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는 홀로코스트 이전에 한때 매우 활발하고 발전된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홀로코스트 이전에는 일부 작은 슈테틀들이 95%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홀로코스트로 인해 유대인 인구의 거의 100%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현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노력으로 실제로 작년에 유대인 공동체를 기념하며 노보그루둑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의 확장을 승인했습니다. 그때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받았다고 느꼈나요? 그 감정은 어땠나요? 노브루두크 사건은 벨라루스에서 꽤 독특한 장소입니다. 노브루두크는 게토에서의 탈출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어요. 노브루두크 게토의 수감자들이 판터널을 통해 탈출한 것이죠. 그리고 232명 이상의 게토 수감자들이 그 터널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모두가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지만 100명 이상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200m 나댔어요. 1년이 넘게 전에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 종교연합은 벨라루스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놀랍고 독특한 탈출이 있었던 것을 알기에 노보그루둑을 그 장소로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스라는 다른 큰 자선재단과 함께 노보그루둑시 당국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건립하고 개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단순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아니라 노보그루둑에 이미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온 유대인 저항 박물관을 기반으로 한 홀로코스트 및 유대인 저항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우리는 전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야기를 확장하고 노보그루둑을 홀로코스트 및 유대인 저항 박물관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러시아, 벨라루스 등 전 세계의 홀로코스트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마틴 딘, 마탄나 미흘리츠 같은 분들과 다른 전문가들도 심포지엄과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 당국은 친절하게도 이전 게토가 있던 자리에 있던 건물들, 즉 수감자들이 살았던 막사의 건물들과 그 지역의 다른 건물들을 제공하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할 투자자들과 기부자들을 유치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계속 진행해야 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아시다시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죠. 유대인 게토의 위치가 갑작스럽게 경매에 붙여져서 개인 구매자에게 팔린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감정적으로 굴어서요. 아니에요. 감정적인 일이라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니까요. 우리는 이 유산과 역사의 계승자입니다. 실제로 옛 게토 부지에 있던 건물들은 한 개인에게 팔렸습니다. 우리 즉 공동체로서 유대인 종교단체로서 이 매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건물들은 한 회사와 한 개인에게 팔렸는데 그 개인은 이미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박물관이 아니라 테마파크에 더 가까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테마파크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곳이죠. 에밀의 경험으로 벨라루스 역사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물관이 위치한 실제 건물들과 유상 건물들이 한 개인에게 팔렸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이는 박물관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을 몰입형 게토 체험 공간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게토 수감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철조망탑과 나치 병사 복장을 한 마네킹 등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죠.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매우 신중하게 유대인 공동체와 더 넓은 세계, 생존자, 후손들, 전문가들, 박물관들과 협력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걱정은 그것이 사유박물관이라는 점입니다. 제 말은 우선 저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유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직 국가만이 박물관이 앞으로도 그 목적을 유지하고 대중에게 개방되며 그 개념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고 살아남은 분들과 목숨을 잃은 분들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사르프쉿 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코셔 음식과 고급 레스토랑은 보통 함께 어울리지 않지만 이제 한 이스라엘 셰프가 판을 뒤집고 미슐랭 스타를 받았습니다. 미슐랭 스타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권위 있는 상으로 고품질 식당에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태생이자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셰프 라즈 샵타일은 좋은 소식을 들은 후 화면에 보이듯이 그의 레스토랑 무트라가 최초로 미슐랭의 권위 있는 평가를 받은 코셔 레스토랑이 되면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애미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좋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식당이나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상을 받으신 게 정말 특별한 감정일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기분입니다. 존경과 영광을 느낍니다. 모두가 이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마음속에 사명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또 아름다운 요리와 놀라운 유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생에서 아름다운 빛의 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본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자라셨다고 들었어요. 13살 때 설거지부터 시작하셨죠? 할머니와 함께 일종의 수셰프로 일하신 건가요? 두 분이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녀가 영감을 주셨나요? 네. 삽다, 제 삽다 무차는 영원히 제가 존경하고 배우고 소중히 여길 가장 위대한 셰프입니다. 식기세척기로 시작했고 저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제 인생에 많은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여기 마이애미에 오게 됐어요. 저는 식기세척기로 시작했어요.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 시절에 저는 항상 저희 버서들, 요리사들, 식기세척기 분들을 이해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트라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분들이 제 직원이나 스태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일종의 의식처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서로 포옹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식당은 이렇게 운영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음식을 제공할 때 그 안에는 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무트라에서 일하러 오거나 서비스를 받으러 올 때 행복함을 느끼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들어라. 절대 잊지 마라. 평판은 세상의 어떤 부보다도 더 소중하다.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저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분은 정말 현명한 분이시네요. 그런데 왜 코셔인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코셔를 멋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키친이고 그런 점도 있지만요. 그게 왜 중요했나요? 당신 자신은 정통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코셔 음식을 알리고 넉넉하게 타려내는 건가요? 하지만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알다시피 미슐랭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미슐랭이 별을 평가할 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는 셰프의 개성이에요. 당신이 그 분야에 능숙하고 재료의 품질이나 사용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잠시 제쳐두고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셰프가 메뉴에 담고자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 제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여기 혼자 있었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잊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어느 순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봐 너는 누구야?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때가 있었어요. 너는 제대로 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처럼도 행동하지 않고 있어. 넌 미국에 살고 있잖아.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코셔를 지키냐고 물으면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게 제 이야기이자 유산 그리고 종교입니다. 그게 제 유산이에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음식이에요. 할머니는 코셔가 아닌 방식으로 요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저 자신과 하나님께 충실해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와 제 아름답고 놀라운 파트너 마이클, 제 매니저 노아,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고 저는 잊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제 받았어요. 와, 저것 좀 봐요. 정말 멋지네요. 와, 네네네.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바치고 싶어요. 시간이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이걸 바치고 싶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어요. 저는 사회가 별로라고 말해 자신감을 잃은 분들께 이 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또 무시하세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와, 해냈다. 감동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Jewish World Weekly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방송 준비했으니 남은 한 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